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먼저 조사한 뒤 이어 뇌물수수 의혹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사 도중 검찰이 몇 가지 구체적 증거를 꺼내들자 이 전 대통령은 다소 당황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를 보며 검찰이 그동안 준비를 많이 했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 측이 예상치 못했던 증거를 마지막까지 숨겨뒀다 꺼내들면서 이 전 대통령이 혐의를 인정하도록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전 대통령은 또 기침병을 지병으로 앓고 있어 아침에 약을 많이 먹고 나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 조사 도중 기침을 여러 차례 하고 있고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측에 양해를 구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이 비교적 고령이지만 최근까지 테니스와 골프 등 운동을 자주 하고 있어 전반적인 건강 상태는 나쁘지 않은 편이라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오늘로 모든 조사를 끝내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혔다면서도 자정이 넘어가면 이 전 대통령의 의사를 다시 한번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대통령님이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문조서에는 피의자로 기재됩니다. 이 전 대통령과 수사진은 검사님이라 부르며 서로에 대한 예의를 갖추고 있지만 실제 조사는 팽팽한 긴장 속에 진행됩니다. 먼저 오전 9시 50분부터 6시간가량 진행된 다스 실소유 의혹과 차명재산 의혹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비자금 조성과 횡령, BBK 투자금 반환 과정에서 공무원 개입에 대해 본인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며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던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만큼 모든 책임을 실무자에게 떠넘기고 있는 겁니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핵심 관련자들의 진술을 제시해도 이 전 대통령의 입장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범죄 혐의를 부인하는 건 당연한 결과라며 이 전 대통령의 부인이 향후 혐의 입증에 크게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 삼성의 다스 수입료 대납이 반드시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를 전제로 한 것은 아니라며 이 전 대통령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수입료 대납에 뇌물 혐의를 적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 전 대통령 측이 뇌물죄 등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확정된 뒤에 따질 문제라고 일축했습니다.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회장이 이 전 대통령 측에 전달한 것으로 검찰이 의심하는 돈은 모두 22억 5천만 원입니다. 검찰은 앞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회장이 이상득 전 의원에게 8억 원, 이 전 대통령의 사위인 이상주 변호사에게 14억 5천만 원을 전달했다고 기록한 메모를 확보했습니다. 이상주 변호사는 당초 검찰 조사에서 8억 원을 이 전 회장에게 받아 이상득 전 의원에게 전달한 사실만 인정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돼 있는 14억 5천만 원은 모르는 돈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1일 검찰에 다시 소환된 이 변호사는 나머지 14억 5천만 원의 상당액을 이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말을 바꾼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위가 자백을 한 만큼 검찰은 이 전 대통령도 이 사실을 알고 있거나 실제 돈을 전해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14억 5천만 원 가운데 3억 원이 전달된 시기는 이 전 대통령 재임 기간인데다가 이 전 회장이 돈을 건넨 직후 우리금융지주 회장 연임에 성공해 뇌물죄의 대가성 입증이 가능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여러 가지 뇌물 혐의 가운데 수사의 향방을 결정할 핵심 혐의로 판단하고 이 전 대통령을 상대로 강도 높은 추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지금 이명박 씨가 조사 중인데 혹시나 이명박이 구속되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조바심 이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다 읽고 있죠 우리가. 이명박이 꼭 구속될 수밖에 없는 이유 그 이야기 좀 해볼게요. 일단 법조계 전체적으로는 박근혜보다 죄질이 너무 나쁘다 이거예요. 이게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죄질이 덜 나쁜 박근혜도 지금 구형까지 받으면서 징역 30년 이 상태인데
이명박을 구속시키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게 전반적인 거고 사실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설사 저쪽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MB가 구속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잖아요. 예. 그렇지만 우리가 멋을 한번 박아봅시다. 첫 번째가 뇌물의 구조가 되게 복잡한 경우 있잖아요. 제3자 뇌물이든 뭐 해갖고 박근혜는 그런 경우가 많았어. 그러니까 최순실 앞세워가지고 돌려치기 뭐 이런 거. 근데 흔히 말해서 우리가 단순 뇌물 그러면 뇌물이 되게 작고 그렇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명확한 뇌물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단순 뇌물은 거기에 필연적으로 대가성이 따라옵니다. 대가성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지금도 뭐 홍준표나 김성태 이런 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박근혜 검찰 출석보다 노무현 대통령의 출석이 더 떠오르는 장면이었다고. 계속 지금 뇌물의 가치라고 막 이런 식으로 돈가치적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결정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은 대가성이 발견된 게 단 한 건도 없어요.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입에 올리는 것 자체가 옳지 않죠. 완전히 다른 개념인데. 그러니까 김소남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공천 대가. 다음에 대보그룹 회장은 광급공사 수주 편의를 봐주는 대가. 이팔성은 우리금융 회장직을 얻는 대가. 확실해. 그 다수 소송비 대납한 것도. 원포인트 사면, 예. 이건희의 사면 이렇게 포함된 거고요. 그리고 지금 검찰이 혐의를 가지고 조사하고 있는 내용은 아닌데 며칠 전에 참여연대에서 발표한 게 있죠. 양심 고발한 사람이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하고 이명박하고의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현대차가 다스에 어떤 특혜를 줬는지에 대해서 폭로한 게 있단 말이죠. 이제 그런 것까지 합쳐지면 당시 정몽구가 사면을 받았을 때와 다스의 전폭적인 물량을 밀어줬던 그 자체가 명백한 대가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때 이제 이번에 폭로했던 그 내용이 현대차그룹의 자회사인 시트를 만드는 회사 연매출 5천억이 넘는 회사를 다스에 그냥 무상으로 넘기려고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정황까지 합쳐지면 정말 너무 직접적으로 뭔가 가격표가 있는 것 같아요. 공천은 얼마. 그래서 다스 공장도 예. 지어졌다 그 얘기가 거기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해서 그냥 대가성 없이 정치자금으로 줬다. 이거는 공소시효가 7년인데 이거를 이제 밀어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MB 쪽에서는. 근데 확실한 대가가 있잖아요. 국정원 특활비마저도 대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소시효도 대통령 임기 중에는 정지된다고 하더라고요. 따져봐야죠, 그까지.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게 사실은 단순 뇌물죄예요. 이게 용어 바꿔야 돼요. 확실한 뇌물죄. 이렇게 구조가 복잡하지 않아서 다툼의 여지가 없어. 대가가 드러나면 바로 뇌물인 거고 공직자들한테 가장 처벌이 강한 것 중에 하나가 뇌물죄거든요. 예.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명박은 첫 번째 반드시 구속된다. 이게 첫 번째고. 그러니까 수뢰액이 1억 이상이면 10년 이상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직접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대통령이기 때문에 중간에 끼어 있는 그 전달책 메신저가 있기는 하지만 결론적으로 그 뇌물은 직접 받은 게 김백준이 갔다가 대통령한테 줬다. 네, 김백준은 심부름을 했던 거지. 김요령한테 다른 게 줬다 아니라. 이런 예, 식이거든요. 예. 거기에 김백준뿐만 아니라 이상주도 포함되어 있고요. 이상득도 전달자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전달자들이 나는 MB한테 줬다라고 말하는 직접 받은 거죠. 그러니까 3자 뇌물죄 자체는 전혀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이고 확실하신 분이죠. 이분은 돈에 관한 집착은 확실하신 분이지. 그런데도 그렇게 돈을 다 받았는데도 뭐 김윤옥도 과시성 명품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다 보이는데도 돈이 없다 그러고 서울시장 때 월급도 안 받았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나온 걸 보면요. 박근혜가 오히려 얼마나 진짜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리 사진을 뒤져도 흔한 명품 하나가 안 나와요. 정말 검소하신 분이셨네. 그거는 최순실이 만들어준 거잖아요. 네. 어디 브랜드를 사서 준 게 아니라 맞춰주다 보니까. 사서 그대로 카피하고 예. 그 브랜드 옷은 백화점에 반품하고 이런 식으로. 또 새로운 소식이네요. 저한테는. 놀랍다. 어쨌든 직접 받았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 이제 언론의 표현은 그런 거예요. 어떤 가치 판단 없이 여기저기 돈 되는 건 다 받았다는 거지. 야수님?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그렇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특히 이거를 문어발식 뇌물이라고 지금 언론에서 표현하는데 이게 문어발식은 너무 좀 과장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체계적으로 받은 거죠. 해외 자원과 관련된 건 이상득, 해외에서 돈이 들어오는 건 이상주, 국내 다스 관리는 이시형 이런 식으로 가족 중심으로 굉장히 체계적으로 이 뇌물을 접수 체계를 관리했던 거죠. 그래서 문어발식이라는 건 뭔가 좀
너무 체계가 없어 보이잖아요. 그냥 닥치는 대로 다 받았다고 느껴지는데 문어발식 뇌물이 아니라 체계적 뇌물이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직자 중에 최고의 공직자인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가 어떤 윤리의식도 없었던 거예요. 공무원으로서.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어떤 뇌물에 대해서 누군가가 주려고 하는 정황이 있었는데 요거를 받지 않겠소라는 무슨 파파함에 이런 게 나오는 사람이 아니야. 할 때마다 모든 돈을 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최민희 의원과 했던 방송에서 했던 표현이 그거예요. 돈 중독이에요. 네. 돈은 무조건 좋은 거예요. 그 돈 중독으로 인해서 내가 공직자로서 받지 말아야겠다는 일말의 어떤 생각도 없었던 거예요. 탈만 안 나겠다 싶으면 다 받은 거예요. 그리고 찌라시의 도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MB가 잔액이 쪼개지는 거를 절대 용납을 안 했대요. 예를 들어서 정산을 해서 딱 100억이 딱 찼잖아요. 그러면 그 100억에서 1원이라도 깨지는 걸 절대 용납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수를 써서라도 그 100억을 추가로 운영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동원했지 그 100억을 깨트려 가지고 어떤 투자를 한다거나 다른 사업을 벌인다거나 그런 게 없었대요. 그래서 가족들한테도 굉장히 짜게 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파파미가 없다는 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김희중이든 김백준이든 누구든 간에 내가 어려울 때 대통령이 오셔서 어렵지 스시기하고 무슨 봉투를 놓고 갔다거나 이런 게 없어요. 이 사람은. 돈이 그렇게 아까웠던 모양이고 전 방송에서 설렁탕 이야기도 했지만 그 유명한 일화가 그게 단적인 예잖아요. 계곡이. 예. 계곡이 자기 수행하는 사람들한테 나눠 먹을 만한 그 정도의 마음의 여유도 없는 사람. 그렇다 보니 사람이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이명박은 배고픕니다. 그런 문구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죠. 왠지 연지현 곰탕에서 후원을 좀 했으면 좋겠네요. 제가 그 여러분들 방송 끝나거나 방송하기 전에 밥 사드린 이유랑 좀 똑같은 거예요. 돈이 많아 사드리는 게 아니고요. 예. 먹는 것부터가 그게 안 되는 사람이 무슨 뭐가 되겠어요. 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저러한 이유로 이명박의 죄질은 무지하게 나쁘며 오늘 지금 조사를 받는 과정 속에서 구속은 확실히 결정된다고 봐요. 지금 오전 오후에 보도로 나오는 것들을 종합했을 때 아니라고 계속 우겨대는 부분. 그러면 이제 구속영장을 치지 않고 그때그때마다 불러다가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구속의 여지가 더 높아진 거죠, 사실은. 예. 이제 측근들 한 명씩 데려다가 김백준의 재판 일정도 있고 여러 가지 하다 보면 대질신문 해야 되고 아니라고 거짓말하고 있고 밖에 풀어놓으면 어떻게든지 증거인멸을 할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이명박의 구속. 근데 이건 마치 그 월드컵 축구 경기 보는 거 같지 않겠어요? 새벽에 잠 못 자고 기다리고 있다가 와 하고 이러는 거. 근데 이명박 입장에서는 아니라는 말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죠. 준비된 질문지가 120페이지라는데 그 120페이지에 있는 수백 개의 질문 중에 단 하나만이라도 예라고 하는 순간 나머지가 다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명박은 그 질문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 상대 검사가 질문 내용이 끝나면 무조건 아니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이명박 입장이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훈아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것처럼 인정하면 감옥 가는 거고 부정하면 구속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버럭하셨습니다. 버럭치고는 너무 점잖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뭐 박근혜처럼 뭐 책상을 내리치고 이렇게는 안 하죠. 예. 이제 개헌특위가 저번에 하승수 부위원장 나오셨는데 예. 개헌특위가 열심히 해가지고요. 국민수기제처럼 많은 토론 끝에 책 한 권을 만들었어요. 그게 사실은 정부 안이에요. 예. 그 정부 안을 이제 보고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고생했다고. 그 자리에서 이제 야당들이 계속 비판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뭐 국회를 뭘로 보고부터 시작했고 여러 가지 워딩들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생각해보니 열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 대선 때 대선 후보 시절부터 모든 정당 후보들이 다 같이 공히 이야기한 거잖아요. 개헌하겠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닥쳐가지고 3월달 중순 넘어가면 이거 봐야 힘든 상태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시간을 그렇게 줬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개헌특위가 작년 말까지였거든요. 이거를 또 연장시킨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김성태가 올해 말까지로 1년을 더 연장시킨 거를 두고 올해 개헌 6월 달에는 못하겠네라고 할 정도로 궁여지책으로 개헌특위를 연장시켰던 거거든요. 개헌특위는 1년 동안 끌어오면서 사실상 아무것도 안 한 상태로 국회에 다니는 데는 안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국회를 무시하는 만에 이런 개소리라고 있으니까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럼 니들 1년 넘게 뭐 했냐?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말하진 않았지만. 예, 이제 명시적으로 그 개헌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논의된 게 1년 넘는 시간이지만 각 당에서 특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개헌 이야기를 한 게 박근혜 정권 때부터도 계속 개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자기들이. 개헌을 언제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자기들 입으로 직접 했었는데
지금 와서 이게 3월 20일까지 무슨 뭐 자유한국당에서 개헌안을 내놓겠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법적으로 마지노선이 3월 21일까지잖아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3월 21일까지 어떻게 국회에서 본회의에 상정을 할지 말지까지 결론을 내야 되는데 3월 20일까지 개헌안을 내놓겠다니 그거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문 대통령 취임하고 며칠 안 됐을 때 작년 5월 달에 예. 정우택 당시 원내대표가 한 말 있어요. 대통령이 취임 열흘 만에 직접 개헌 추진 의사를 밝혔으므로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여야가 내년 지방선거 국민투표를 목표로 개헌 논의 마무리 작업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국회는 누가 개헌하느냐가 중요하지는 않지만 국회가 단일한 안도 만들지 못하고 지금 지방선거가 코앞에 와 있는 이 상태에서 의도가 보이잖아요. 빤히. 네. 이 지방선거 때 개헌 투표 못하게 하겠다는 의도가 빤히 보이는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비판이 온당하지 않죠. 최소한 이 시점 되면은 자기들이 할 말 있으면은 국회가 단일한 안을 만들어서 이게 국민들한테 알려지는 그 작업이 일어날 시점에 아직 안도 못 만들고 있으니 당연한 거죠. 그거는 대통령의 공약이고 국회를 무시하는 것도 아닌 게 법에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더 큰 구상, 그러니까 이번 개헌을 통해서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를 일정을 맞춰 가지고 행정부가 대통령과 같이 교체되도록, 그리고 2년 후에 총선을 통해서 중간 평가를 하는 이런 굉장히 합리적인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거대한 시스템을 한국에 정착될 수 있도록 이번 6.13 지방선거 때 꼭 개헌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아, 역시 뭔가 다르구나 하는 생각과 동시에 그 정도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이게 선거 제도 자체 있잖아요. 비례대표를 어떻게 뽑을 건지, 뭐 결선 투표제를 할 건지, 뭐 대통령을 중임제로 할 건지 연임제로 할 건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이 시간 타임라인이라고 하죠. 이게 4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중간에 총선이 포함되는 이렇게 굉장히 뭔가 합리적이고 우리의 민의가 실제로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까지 구상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정말 마음이 급해지더라고요. 저도. 근데 문 대통령 마음도 급하실 것 예. 같아요, 지금. 그래서 저는 이렇게 때때로 좀 버럭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도 굉장히 많이 참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지금 뭐 이게 개헌 문제가 이게 중요하지만 개헌 문제만큼 중요한 게 또 이제 남북 관계도 있고 전체적인 동북아시아 전체 외교 문제가 있어가지고 내부 문제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하기에는 좀 전체적으로 좀 조심스러운 측면은 분명히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헌 문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정말 답답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헌 특위가 국민들이 관심을 받을 만한 부분을 언론에다가 이제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대통령 4년 뭐 연임제, 예. 수도를 헌법에 명문화하겠다 이런 부분도 있고, 어제 나온 이야기는 이제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같이 하자 해년마다. 어차피 대통령 임기가 4년으로 주는 거잖아요. 예.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되면서 언론상에 이슈가 돼야 돼요. 그래서 국민적 여론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개헌특위나 문재인 대통령 쪽에서는 이걸 이슈화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막 격렬한 반응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게 국민 여론으로 국회 니들 뭐하냐, 빨리 니들이 만든 안을 하나 만들어 와봐. 그래서 대통령이 발의하려고 하는 그 내용과 또 중첩되는 부분이 있고 그걸 다시 조합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 3월 21일까지면은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적인 시간이 이제는 아예 없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예. 국회 뭐 잘 아시겠지만 뭐에 협상하려고 하면 시간 잡아야 되고 할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실제로 저는 개헌에 대해서 발의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바보들 아닌 이상 지금까지 준비되어 있는 안들은 여기저기 정말로 많아요. 이런 것들이 합쳐지는 과정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 문제는 안 하겠다는 사람을 억지로 끌어다가 협상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선 공약으로 뭔가를 걸었고 아까 말한 5월 달에 정우택 당시 원내대표의 말 같은 것들이 제대로 이행이 되려고 하면은 뭔가 당장 협상해 보자라는 그런 태도를 갖고 임해야 되는데 그런 관점들 없이 계속해서 억으로 그래서 시간만 끌고 나서 데드라인만 지나고 나면 이제 개헌 못해. 사실 이런 의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진심으로 화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개헌을 못하게 됐을 때 이게 원론적으로는 여당 책임이거든요. 야당이 아무리 깽판을 부렸어도 결국에는 현실적 결과에 대해서는 여당이 모든 책임을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못하게 되면 또 비난하고 예, 나서. 그러면은 그때 그 사람들이 비난하는데 비난은 맨날 그 하는 거니까 그렇다 쳐요. 그런데 이번에 이 개헌 문제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구상하고 있는 것처럼 때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하지 않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대통령 선거와 지자체 선거를 동시에 치르고 중간 평가로 총선을 치르고 하는 그런 타임라인을 정확하게 정말 이쁘게 합리적으로 딱 맞출 수 있는 시기가 있는데 이 시기를 놓치면 그 다음 대통령이 만약에 개헌을 다시 추진한다고 쳐요? 그러면 그 타임라인을 못 맞춰요. 임기 문제 때문에. 그러면 그 다음 대통령이 1년이 아니라 뭐 1년, 2년을 양보해야 되는 임기를 포기해야 되는 그런 사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권에 대한 갑으로서 예. 사실은 이게 촛불 AS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촛불로 혁명을 일으켜서 잘못된 대통령 파면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잖아요.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어요. 워딩 자체가 이래요. 1년이 넘도록 개헌을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진척이 없습니다. 오히려 약속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개헌 준비마저도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국민들한테 이 답답한 심정을 알아주세요, 도와주세요요. 예. 이게 이제 촛불 AS가 돼야 되는 거지. 네. 이거는 어마어마한 비난이 쏟아질 부분이에요. 정치권이 촛불 혁명 이후에도 자기들이 한 약속은 전혀 안 지켜. 그게 당연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선거 때 자유한국당이 정말로 좋은 정당이 되고 국민들의 지지를 얻으려면 우리가 개헌과 지방선거를 같이 한다고 하면 솔직히 좀 불리할 수도 있는 측면이 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승적으로 우리의 공약이니까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면 그 부끄러워서 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마음을 풀리는 그런 자세들이 보여야 되거든요. 이명박이 검찰에 출석하면 정치보복이라고 하고 그 어떤 것도 자기들이 한 말 자체를 지키려고 안 하는 상황. 이런 상황들에 우리 국민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미투네 뭐 이명박 출석인의 남북관계내 그런 비기슈 속에 가려진 부분이 아니라 그러면 이거 100만 촛불 나와가지고 국회 앞에서 시위해야 되는 그런 문제예요 이게. 예. 저희 언제든지 나갈 수 있습니다. 아 사실 뭐 현직 대통령도 파면시킬 정도의 국민의 힘이었는데 개헌 하나 못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걔네들 그렇잖아. 정말 열받게 뭐 옛날에 생각나는 게 세월호에 국민 세금 쓰는 게 아깝다고 한 놈들이 예. 또 다른 상황이 벌어지면은 세월호에 쓴 돈이 얼만데 그것도 거짓말이었지만 얼만데 개헌하는데 따로 선거하는 게 그 비용이 그렇게 아깝냐? 이런 식이잖아. 자유한국당은 딱 하나가 무서운 거죠. 투표율이 높아질까봐. 근데 돈이 아까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돈이 아까워서 이러는 게 아니라 평상시 때는 그 돈이 아깝다고 말했던 자들이 이제는 그런 돈이 아깝냐고 얘기하는 어떤 사안마다 들이대는 잣대가 너무 다른 거예요. 이중적인 거죠. 알겠습니다. 개헌 이번 지방선거 때 꼭 실현될 수 있도록 합시다. 3월 11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새가 날아든다에서도 굉장히 많이 다룬 이슈이기 때문에 3월 11일이 어떤 날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정치 시사적인 이슈에서 어쩌면 어마어마하게 중요할 수도 있는 바로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후쿠시마에서 원전이 폭발했던 바로 그런 날이죠. 7주년 됐고요. 방송 나가는 건 뭐 그보다 더 뒤겠지만 어쨌건 그 후쿠시마 원전 7주년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겸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린피스에서 또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기후에너지 팀장이신 장다울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시고요. 야, 제가 간혹 다른 방송에서도 후쿠시마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일본 땅은 이제 버렸다 뭐 이렇게. 근데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은 일본 땅만 버렸겠어요. 지구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훼손이 간 거죠.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렇죠. 그런데 아직도 최근에 김무성 씨 이분이 또 부산에서 맞습니다. 원전 또 10년 정도 연장해야 된다고 뭐 그런 말씀도 그렇게 무개념으로 하시고. 최근에 그 부산에 지금 기장군의 국회의원이 예전에 산업부 장관 하셨던 윤상직 전 장관이죠. 그렇죠. 두 분이 같이 이제 시민들의 요구로 인해서 오래된 원전들의 수명 연장을 하지 않기로 했는데 이제 이거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수명 연장을 해야 된다는 토론회를 최근에 개최했었죠. 아, 네. 그러니까 뭐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야 원전 핵발전소에 대한 그 이해도가 굉장히 높으시니까 어디 길거리 지나가시다가 기존의 뉴스들만 보신 분들 입장에서야 뭐 그쪽에서 말하는 이야기들이 일견 그럴듯해라고 받아들여서 그냥 넘어가실 수도 있겠는데 결국은 사건이 나야만 결국 심각성을 인지하는 것이라 이 핵발전소 관련해서는 그런 사건 사고가 안 나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안전하니까 지금 멀쩡하니까 연장 뭐 언젠가는 터진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렇죠. 예. 어쩌면 우리가 뭐 정치 이슈네 뭐네 다 다루지만 지구에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생존이 걸려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 게 맞겠죠. 네, 맞습니다. 근데 당장 사건이 안 터지니까 돈의 논리로만 이거는 정말 심각한 부분이거든요. 네, 결국 지금까지 한 40년 동안 국내에서도 원전을 운영해 왔는데
잦은 사고 및 고장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운이 좋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운이 언제까지 좋을지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예. 그 심각성을 인지해서 그나마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 정책을 발표했지만 결국에도 그것도 60년 후에나 끝나는 뭐 그런 부분이 있고. 그렇죠. 그래도 저는 대통령이 그런 마인드 갖고 계신 분이라는 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 탈원전 부분이 문재인 표 정책 중에 가장 진보적이었다 이렇게 보는데 그게 이제 공론화위원회로 살짝 좀 막힌 측면이 있어요. 뭐 장기적인 방향을 봤을 때는 상당히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새로운 정책을 피려고 하고 있죠. 단순히 이제 원자력 발전뿐만 아니라 석탄화력 발전소도 이제 짓지 않겠다. 그리고 예. 재생에너지 늘려나가겠다. 전 세계 흐름에 맞는 에너지 전환을 한국에서 펼치겠다고 큰 방향을 설정해 놨고요. 말씀하신 대로 더 이상의 새로운 원전을 짓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기존에 짓고 있는 원전들이 있거든요. 지난번에 공론화위원회 결과로 건설이 재개된 신고리 오리콕이 포함해서 새로 짓고 있는 원전들이 운영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2082년에 이제 원전과 빠이빠이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방향을 제대로 틀었으니 그 시기를 앞당기는 거는 앞으로 정부랑 시민과 또 기업 포함해서 어떻게 변화해 나가냐에 따라서 시점은 충분히 앞당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남아있는 탈원전 중간에 또 심각한 사고 하나 터지면 또 당겨질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그게 제일 누구나 원치 않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요. 특히나 경주 포항 지진이 있었는데 앞으로 탈원전으로 나아가지만 어쨌든 원전과 같이 지내야 될 기간이 뭐 짧게는 뭐 10년, 20년에서 길게는 뭐 3, 40년이 남았을 수도 있는 건데 그 상황에서는 누구나 사고가 나지 않기를 원하겠죠. 그러니까요. 이 문제는 진짜 그런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고가 나야만 심각성을 인식하는 게 그게 문제고요. 어차피 아무리 잘 관리가 돼도 크고 작은 사고는 예견돼 있는 그런 분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이 전향적이지 않으면 바뀔 수가 없다. 이게 생각하는 거고요.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본격적인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국민들은 국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어려울 때 국가가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다는 믿음을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입니다. 자,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후쿠시마 원전이란 표현을 우리가 잘 안 쓰거든요. 뭐 혼용에 쓰는데 위험성으로 보면 핵발전소가 맞고요. 사실 뭐 북핵 문제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우리는 발사하는 기술이 없는 거지. 핵 만드는 기술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재처리 기술이 아직 개발은 안 했지만 충분히 뭐 짧은 시간 내에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자, 후쿠시마 원전에 대해서 많이 아시지만 또 잊어버리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개략적인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후쿠시마 사고 난 지 7주년인데요. 7년 전에 2011년 3월 11일에 도쿄에서 이제 북쪽으로 상당히 떨어진 곳이죠. 동북부 지역의 후쿠시마 현에 후쿠시마 원전이 위치를 해 있었거든요. 그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에는 원전이 6개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바다 쪽에서 규모 9.0의 지진이 나면서 이제 쓰나미가 몰려왔고 그 쓰나미가 몰려와서 원전을 덮치는 바람에 원전에서는 절대 끊기면 안 되는 게 물과 전기거든요. 지속적으로 냉각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쓰나미로 인해서 물이 들이닥치면서 이제 전기가 끊기니까 냉각수를 공급할 수 있는 펌프를 돌릴 수가 없고 그래서 냉각이 안 되면서 그 당시에 운영 중이던 원전이 6개 중에 4개였거든요. 2개는 멈춰져 있었고 그 4개 중에서 3개의 원전 1, 2, 3호기에서 핵 연료봉이 녹아내리는 소위 말하는 멜트다운이라는 사고가 발생했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수소가 발생해서 수소 폭발이 1, 2, 3, 4호기에서 4군데에서 발생하면서 대량의 방사성 물질이 이제 공기 중으로 퍼진 사건이죠. 이게 체르노빌보다 훨씬 더 큰 사건이었나요? 엄밀히 얘기하면 체르노빌보다 큰 사건은 아닙니다. 근데 체르노빌 1986년도에 있었던 구소련 시절이죠. 우크라이나 지금 지역에 있는 체르노빌 사고나 후쿠시마 사고나 이제 원자력 사고 등급이란 게 있거든요. 둘 다 이제 최고 등급인 7등급 사고인데요. 실제 사고의 피해라든가 사고 자체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체르노빌이 최악의 사고고 두 번째가 이제 후쿠시마 사고입니다. 그 정도면은 2차 대전 때 원자폭탄 떨어뜨린 거랑 어떻게 비교할 수 있어요? 나온 방사성 물질의 양만 비교해보면 후쿠시마나 체르노빌 같은 경우가 히로시마나 나가사키 원폭 때 나온 방사성 물질보다 양은 많은데요. 원폭 같은 경우는 그 폭탄이 떨어지는 시점에 이제 방사성 물질이 대량 방출되는데 장기적인 영향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가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심각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일본은 3번째 원자폭탄을 맞은 거에 비견할 만큼 큰 사건이 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은 그때와 또 비교해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것도 사실 우리나라 바로 옆에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나라에게도 지금도 간접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봐야겠죠. 네, 뭐 사고 직후에도 방사성 물질은 날라왔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또 일본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뭐 음식물이라든가 수산물들을 수입을 하니까 직간접적인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없죠. 7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사고가 난 원전 안에 녹아내린 해결료가 어떤 위치에 어떤 형태로 있는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지구상에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녹아내린 해결료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 상태고 지속적으로 냉각을 시키면서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물들이 태평양으로 계속 흘러 들어가거든요. 그중에 일부를 탱크에다 담아놨어요. 그 탱크가 지금 한 1000개 정도 돼요. 그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방사능에 오염된 물이 한 100만 톤 정도 되거든요. 이거를 또 일본 정부가 앞으로 향후 10년에 걸쳐서 천천히 바다로 내보내겠다고 하는 거죠. 아이고. 물론 바다는 이제 엄청나게 많은 물이 있으니까 희석도 되고 우리나라 인근까지 오려면은 또 수년도 걸리긴 하지만 실제 영향이 없을 수 없다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사실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훨씬 더 그런 면에서는 선진국이었을 텐데도 자연재해 앞에는 석수무책이었다 이런 거잖아요. 아무리 원전을 안전하게 지어도 자연재해에 대비해서 지을 수는 사실 없다고 생각해요. 내진 설계라는 게. 그렇죠. 내진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까지 버티는 거지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면 다 무용지물인 것처럼. 왜 그 체르노빌 사건 이후에 그 후에 한 20여 년 후에 그 갑상선암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는 보고서도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도 또 그런 상황이 좀 벌어진다는 것이 예측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지금 한 사고가 나고 나면 한 3, 4년, 4, 5년 지나면은 갑상선암 환자가 증가하게 돼 있거든요. 체르노빌 사례를 봤을 때. 그래서 실제 지금 후쿠시마에서도 후쿠시마 현 주민들을 대상으로 특히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대규모의 검사를 진행 중이고요. 실제 갑상선암에 진단이 된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죠. 근데 일본 정부는 모든 현에 있는 주민들과 아이들 대상 검사를 하니까 검사 자체가 너무 많아서 그로 인해서 숫자가 많이 나온 것뿐이지 아직까지 원전 사고의 영향이라고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거죠. 이건 진짜 어쩔 수 없는 부분 같아요. 진실을 밝히면 좋겠지만 국가 브랜드라는 게 있는데 상황을 그대로 알리면 사실 국가가 훨씬 더 안 좋은 상태로 쪼그라드는 부분 때문에 원하건 원하지 않았건 숨길 수밖에 없는 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2020년에 이제 하계올림픽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후쿠시마 사고가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걸 지속적으로 프로파간다를 얘기를 해줘야 이번에 왜 평창올림픽도 북핵 문제 때문에 우려하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외국에서. 근데 일본도 마찬가지인 거죠. 과연 일본을 가도 괜찮나? 이런 의심들이 있으니까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프로파간다를 계속 내보내고 있는 거죠. 근데 그 후쿠시마 사고가 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뭐 7년이나 지났지만 워낙에 기밀이 붙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많아서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되게 지연 말단적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일단은 당연히 감추고 있는 부분도 많을 텐데요. 우선은 일본 정부도 모르고 있는 게 많아요. 여전히 7년이 지났는데 녹아내린 해결료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가까이 갈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로봇을 집어넣어도 고장 나거든요. 그래서 작년이라든가 간간히 이제 근처까지 접근해서 사진 뭐 몇 장 정도 찍는 정도만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냉각을 계속 시키고 있는 거죠. 한번 그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쪽에 어떻게 변했는가 해서 지속적으로 들락날락거리고 어떤 분이 강아지 밥 주고 이런 거 본 적이 있는데 그건 이제 우리 피상적인 거고 그건 진짜로 그냥 어떤 인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리고요. 그래서 사고 직후에 이제 원전 반경 20km까지는 강제 피난 구역이 설정이 되고 30km까지는 권고 피난 구역이 설정이 됐는데 실제 사람들은 권고 피난 구역 30km에 있거나 그보다 좀 멀리 사는 사람들 피난을 자발적으로 또 가게 되는 거죠. 그 나중에는 피난 구역을 오염도에 따라서 세 구역으로 나눴어요. 최대한 45km에서 50km까지도 피난 구역이 설정이 됐었고 그 당시에는 10만 명 넘게 이제 피난을 갔었는데요. 지금 7년이 지났는데 피난구역 중에 일부를 일본 정부가 피난 지시를 해제를 시킨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지금 돌려보내고 있는데 저희 그린피스가 지금까지 20차례 넘는 현지 조사를 했거든요. 예. 저도 한 3번 정도 갔다 왔고요. 그래서 현지 조사를 해보면은 사람들이 지금 돌아와도 된다고 일본 정부가 피난 지시를 해제한 지역들도 여전히 일본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방사성 수치를 맞추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약 8만 명의 주민들이 피난 생활을 하고 있고요. 돌아오는 주민들은 상당히 소수인 거고요. 그리고 여전히 방사성 오염이 심각한 상황에서 사람들을 돌려보내게 되는데 돌아가지 않으면은 피난 지시가 해제됐으니까 지원금이 끊겨요. 그리고 돈이 있는 사람들은 계속 피난 생활을 하거나 다른 데가 사는데 돈이 없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경제적 이유 때문에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게 되는 거죠. 저희는 이거를 심각한 인권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아,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우리나라에도 간접 영향을 끼쳤다는 것 중에 오염 물질 이런 차원 말고
한국에 일본인들의 집을 산다거나 땅을 산다는 게 들었다는 이야기 들은 적 있고 또 실제로 우리가 왜 그 번화가 같은 데 나가 보면 일본에서 들어온 과자나 이런 게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뭐 데이터가 있는 건 아닌데 일본하고 가장 가까운 나라 중에 하나가 대만이잖아요. 대만만 해도 일본으로부터 수산물이나 이런 수입을 뭐 전면 금지하고 막 이런 조치를 취하면서 한국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대응한데 일본 물건이 안 팔리니까 한국으로 싸게 들어오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도 한번 해봤거든요. 그런 생각도 저도 해본 적 있고요. 그리고 뭐 실사례를 들어보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고철을 수입하거든요. 근데 고철을 수입을 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거를 뭐 재료로 쓰거나 그랬을 때 아무래도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우려가 많으니까 그 값이 이제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많은 양을 한국에서 수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품을 만들거나 건축 자재로 쓰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제대로 스크리닝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산물이나 직간접적 영향 말고도 실제 방사성 물질에 오염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재들이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는 거죠. 2023년까지 해결료를 제거한다 이렇게 일본 정부가 일단 말로는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원래 2021년이었는데 아직까지 지금 7년 지났는데 상황 파악도 안 되고 있으니까 2023년도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설령 2023년에 이제 해결료를 제거를 하게 된다 하더라도 실제 이제 폐로 작업이 진행되는 것까지 포함하면은 앞으로도 한 30-40년 정도 수습하는 데 기간이 걸릴 거고요. 뿐만 아니라 지난 한 4-5년 동안에 제염 작업이라는 걸 실시를 했어요. 피난구역을 대상으로 방사성 오염을 제거하는 작업인 거죠. 제염 작업. 근데 그게 가능해요? 실효성이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이염 작업이죠. 옮기는 거죠. 방사성 물질을 없앨 수는 없으니까. 근데 어떻게 하냐면 이제 방사성 물질도 이제 입자다 보니까 땅에 쌓여 있거나 지붕 위에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집과 도로로부터 20m 반경까지만 땅에 있는 흙을 다 긁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검은색 푸대자루에 담아서 어딘가에 이제 쌓아놓는 거죠. 근데 한번 그렇게 청소를 하고 측정을 하면은 수치가 좀 떨어질 수 있지만 후쿠시마 현의 70%는 산림이거든요. 산림은 건들지도 못했어요. 그러면 산림에 쌓여있는 방사성 물질들이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거나 눈이 녹거나 했을 때 다시 또 내려오면서 지역을 오염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제염 작업을 한 5년 동안 실시를 했는데 거의 미미한 효과밖에 없고요. 더 문제는 제염 작업의 결과로 나온 폐기물들을 그냥 노지에 쌓아놓고 있는데 아이고. 그렇게 모아놓은 곳이 후쿠시마 현 내에만 14만 군데예요. 그리고 수천 개 이상 모여있는 노지에 쌓여있는 곳은 1000군데가 넘어요. 근데 이건 보낼 데도 없는 거. 그래서 지금 태우고 있어요. 그걸. 아이고, 저거 결국에는 지구 전체에 민폐를 끼치고 있네요. 그러니까 전혀 수습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원전 사고 자체가 민폐를 끼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 후쿠시마 말고 체르노빌 때는 군인들이 들어가서 그냥 덮었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현대 일본에서는 그게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보고 그리고 자기 목숨 내놓고 할 만한 경우도 없으니까 결론적으로 시간이 가서 그냥 자연 희색되기를 바라는 그런 느낌이 훨씬 더 강하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실제 자위대가 투입이 됐고요. 미군들도 투입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거기에 투입됐던 미군들이 그 작전명 이름이 도모다치였어요. 친구라는. 그래서 이제 자기 건강상 영향을 받다고 소송을 걸었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1심에서 이기진 못했어요. 그리고 자위대 그 당시에 투입됐던 사람들도 당연히 건강 영향이 나중에 나오겠죠. 지금 그린피스에서 후쿠시마 7주년을 맞이해서 새로운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게 제가 본 기사인데 어떤 보고서입니까 근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했었는데요. 작년 9월과 10월에도 현지에 가서 피난 지시가 해제된 이타테라는 지역과 여전히 피난구역으로 남아있는 나미라는 지역에 들어가서 실제 방사성 오염 정도를 전문적인 장비를 가지고 전문가들이 측정을 한 거죠. 측정을 해보니까 피난 지시가 해제된 곳도 평상시보다 여전히 한 3배에서 4배 정도의 방사성 오염들 보이고 있고 근데 그건 평균이거든요. 방사능 오염이 심각하게 된 핫스팟들이 더 존재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갔을 때 이제 실제 피폭되게 되는 거는 3-4배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요. 특히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더 큰 피해를 받을 수가 있는데 사람들 돌려보내고 있으니까 상당히 심각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전히 피난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곳, 즉 지금까지 제염 작업을 실시 안 했던 곳에 가보면 최대는 일본 정부가 목표로 하는 기준치의 한 100배 이상 되는 오염도가 발견된 곳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측정했을 때보다 작년 2017년에 더 높은 수치가 나온 곳도 있고요. 그 얘기는 재오염이 계속 되고 있다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산림은 건들지도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서 작년에 이 인권 문제를 유엔 인권 이사회에서 회원국들이 제기를 했거든요. 일본 정부한테. 그래서 기준치를 다시 낮추고 사람들을 돌려보내지 말고 그리고 인권 문제로 바라보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권고를 했는데 이번 3월 16일에 열리는 유엔 인권 이사회에서 일본이 그 권고사항을 받을지 말지를 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받게 된다면 더 이상 사람들을 당분간 돌려보낼 수 없고
실제 사람들이 주거 선택권의 자유를 가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죠. 그러네요. 언젠가 그 북한의 인권 문제로 뭐 유엔에서 결의안 만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일본도 사실상 못 사는 사람들 눈속임하면서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 사실 이렇게 보는 것도 맞을 것 같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재검 작업을 계속 실시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피난구역으로 남아있는 곳들도 재검 작업 실시될 거 아니에요. 아까 저희가 최대한 100배까지 나온다고 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재검 작업을 실시하는 노동자들이 가장 일본 사회에서 하층에 속하는 노동자들이 가서 그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제일 많이 또 피폭이 되죠. 근데 그분들은 이런 정보를 사실 접하기 힘들 거예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수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모를 거고요. 그 다음에 보통 그렇게 들어갈 때 하청이 5단계에서 막 10단계가 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데서 노동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페이를 더 받지만 실제 하청을 거치면서 그 금액이 줄어들고요. 보호 조치라든가 실제 방사능 오염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제대로 된 교육 없이 결국엔 사회에서 가장 약자들이 가서 피해를 받게 되는 매우 부정의한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후쿠시마에서 사실상 바람이 태평양 쪽으로 부는 바람에 이게 좀 낫다고는 했는데 만약에 그 바람 방향이 반대였다면 우리나라까지도 어마어마할 뻔했습니다. 그렇죠. 후쿠시마에서 나온 방사성 물질 중에 한 80%는 바다로 갔고요. 중간에 근데 바람이 내륙으로 불면서 위로 쭉 이렇게 오염이 돼요. 그러니까 20% 정도는 내륙으로 왔죠. 그랬을 때 예를 들면은 저희가 이번에 갔던 이타테라는 지역은 45km 떨어져 있어요. 근데 후쿠시마 원전 인근의 사람들은 며칠 내로 대피를 했거든요. 45km 떨어져 있는 곳에 살던 사람들은 실제 오염이 심각하게 진행이 됐는데도 피난 지시가 한 달 반이 지나서 떨어져요. 아이고. 그래서 오히려 근처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많이 피폭이 됐어요. 그랬을 때 우리나라에서도 원전 사고가 나는 상황을 가정해서 예를 들면 부산과 울산에 있는 고리 원전에서 원전 사고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은 바람 방향에 따라서 일본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많고요. 그다음 바람 방향에 따라서 저희가 오히려 북한이나 중국으로 보낼 수도 있고요. 최악의 시나리오 시뮬레이션에서는 국내 우리나라 영토 면적의 절반 정도가 피난구역으로 설정될 수도 있다는 연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기상 상황에 따라서 어떤 피해가 있을지는 예측하기 참 쉽지 않은 거죠. 야, 이건 사실 어떤 그 신의 영역을 인간이 뭔가 잘못 건드리는 그런 느낌이에요. 인간의 한계가 막 느껴지는 거잖아요. 인간이 만든 뭔가의 어떤 창조물이긴 한데 이게 주는 뭐랄까 재앙은 인간이 컨트롤 못한다는 게 저는 굉장히 아이러니 아니에요, 이게. 이 그게 자체가.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여전히 우리가 다룰 수 없는 기술인 거죠. 한 5, 6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났을 때 전혀 수습이 되지 않고 조치를 취하기가 너무 힘드니까요. 아까 그린피스에서 만든 보고서 보면 그런 얘기가 있다고. 이 피난 지역이 22세기까지 방사능 오염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그렇게 예측하셨어요? 네. 이유는 뭐예요? 지금 피난 지시 해제된 곳들도 앞으로도 한 수십 년 이번 세기 중반까지는 지속이 될 거고. 이번 세기? 예. 아, 이거 무슨 역사책 이야기도 아니고 이거. 그리고 지금 현재 피난구역인 곳들은 정말 여전히 오염도가 심각해서 예를 들면은 사고가 나게 되면 다양한 방사성 물질이 나오는데 그중에 세슘 137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핵종인데 보통 반감기라 그러죠. 방사능의 세기가 반으로 줄어드는 기간이거든요. 세슘 137은 반감기가 30년이에요. 근데 보통 반감기가 10번이 지나야지 안전한 수준은 떨어진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세슘 137의 경우에는 예전 자연 상태로 돌아가려면 반감기 10번이니까 300년이 지나야 되는 거죠. 아이고. 체르노빌도 여전히 30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오스트리아의 체르노빌 사고 영향을 받았던 곳도 가서 측정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그때도 여전히 세슘이 검출이 되는 거죠. 한국한테 기회를 준 거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도 후쿠시마 사건의 영향을 받은 거라고 맞습니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는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제발 탈원전으로 가죠. 우리들 욕심 같으면 당장 폐쇄지만 뭐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이유, 뭐 전기 생산의 이유 같은 게 있겠지만 그런 사고를 모델 삼아서 샘플 삼아서 뭘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계속 돈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최근에 김무성 같은 그런 소리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렇게 사고에서 배워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원자력 마피아 쪽에서는 카르텔을 이제 만들고 있잖아요. 그 안에서는 예를 들면 일본이 이제 사고가 나서 원전 수출에 이제 좀 지장이 있으니까 이게 기회다 우리한테. 그래서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원전을 짓고 수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도 있다 하더라고. 왜 저번에 그 이라크 관련해서 UAE 관련해 가지고 뭐 임종석 실장의 특사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결국은 원전 문제가 개입돼 있었잖아요. 그렇죠. 원전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군대를 수출을 한 거고 실제 그 UAE 인근 상황에서 실제 우리나라에서 파견된 군인들이 전쟁 상황에 개입을 할 수 있는 여지도 남겨놓은 거니까요. 결국은 원전을 팔기 위해서 안보적인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그렇게 수출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원전이 좋은 점도 일부는 있겠죠. 어떤 뭐 논리를 만들어낸 사람들이 뭐 친환경적이라고까지 이야기했으니까 매연이 안 발생한다 이런 개념인데, 근데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게 위험성 갖고 있는 건 아무리 싼 전기라고 한들 그렇다고 싸지도 않다면서요. 또 싼 전기라고 한다고 해도 그 리스크에 대한 비용이 전혀 포함이 안 돼 있는 상태의 싼, 그리고 상식적으로 봐도 왜 최근에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거 이야기하면 정부가 요즘에 보조해 준다면서요. 그런 관점으로 해서 뭔가 친환경적으로 바뀌어가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도 불구하고, 근데 저는 공론화위원회 결과가 정말 못마땅했던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미디어들로부터만 정보를 들었던 사람들의 생각이 저는 많이 바뀌긴 바뀌었을 거라고 보는데, 기존의 생각이 결국에는 원래 진실을 말하는 생각 쪽을 이겼다라고 생각하면 되게 막 좀 분한 측면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그게 이제 장기적인 탈원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하지만 이제 짓고 있는 원전에 대해서는 기존의 매몰 비용이 있으니까 수조원 규모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실제 수조원을 들여서 짓고 있는 프로젝트를 취소를 한다는 거는 좀 사회적 맥락상에서 쉽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여전히 40년 동안 국가가 전폭적인 지원을 해서 원전을 운영해 왔고 프로파간다가 있었기 때문에 이에 영향을 안 받았을 수 없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언론에서도 그 당시에 공론화 상황에서도 한 8대2, 9대1 정도로 탈원전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들이 지속이 맞아요. 됐으니까요. 네. 신기하더라고요. 다른 아젠다들은 뭐 개혁이라든지 이런 게 다 동의를 하는 국민들이 원전 문제하고 그때 기억해 사드 문제 같은 경우는 팽팽하거나 또는 정반대로 일방적이거나 뭐 이런 측면이 있어서 이게 뭐지 싶은 것들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원자력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광고비가 지출되고 그 광고비를 받은 뭐 정편 등이 원자력을 사실상 찬양하는 쪽으로 냈던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언론 뭐 실제로 드러난 케이스들도 많고요. 언론뿐만 아니라 이제 학계, 연구기관들, 그 다음에 대기업 같은 경우에도 원전 중심의 전력 구조에서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이 있으니까 현재 에너지 시스템에서 가장 큰 이익을 보고 있는 집단들, 그 카르텔이 이 변화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만큼의 영향력을 발휘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어쨌건 3월 16일까지 일본이 유엔 인권이사회의 권고안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하는데 예상은 어떻게 되세요? 얼마 전에 사실 일본 정부가 그 권고안을 받아들일 것처럼 한번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16일이 돼봐야 아는데 그 권고안 중에서 전부를 받을지 뭐 일부분만 받을지, 근데 국제사회에서 워낙 인권 문제로 압력이 들어오기 때문에 일본 정부도 그대로 무시하기에는 지금 상황이 상당히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단순하게 인권 문제뿐만 아니라 그런 이야기가 또 나오게 되면 일본의 상황이 조금이라도 더 알려져야 되는 측면, 그런 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이 또 경각시 후쿠시마가 있었지, 금방 망각하거든요. 사람들은 보도 안 하면 다 해결된 줄 알아요. 뭐 이런 부분도 있고. 또 국내 시민들의 경우에는 가장 우려가 되는 게 이제 수산물 수입이라든가 우리에 대한 영향이겠지만, 사실 지금 가장 피해를 많이 받고 있는 사람들은 주민들이거든요. 그 여전히 못 돌아가고 있는 주민들과 돌아가서 오염된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 이게 남의 문제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오염이 심각한 곳에 일본 정부가 돌려보내는 거를 저희가 용인을 하면은 나중에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이게 선례가 돼서 똑같이 적용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나라에 사고가 났을 때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피난민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할 수 있게 되는 선례가 생기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도 더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김무석, 윤상직 이런 사람들한테 분노하는 게 이런 측면이거든요. 자신들이 원전 근방에 살지도 않아요. 근데 일본 후쿠시마 사고도 아마 일본에서 크고 작은 간에 그 원전 핵발전소의 안전성 문제 같은 것들이 시민사회 중심으로는 얘기가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일본 당국자나 도쿄전력 같은 데서 우리는 무조건 안전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해왔는데도 사고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게 사고가 안 났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없어라는 인식은 나중에 그런 아젠다로 원전 수명 연장하자고 말하는 사람들이 책임질 문제도 아니에요. 나중에 그렇죠. 그런 사건 나면은 내가 언제 그랬냐, 내가 했던 말에 뭐 의도는 그런 게 아니다 이렇게 변명하기 바쁘겠지만 어쨌건 뭐 씁쓸하고요. 일본 사고 이후에 가장 많이 나왔던 얘기가 상정외라는 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그 정도 지진이 일어날 거란 예상도 했었어요. 그 쓰나미가 오면 버틸 수 없다는 지적도 당했었고, 그런데 그런 가능성이 낮다고 본 거죠. 그래서 사고 나고 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이었으니까 어쩔 수 없었다. 근데 실제 예측을 했거든요. 우리나라 마찬가지인 거예요. 만약에 사고가 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지진이 우리나라에 7.0이나 9.0이 난 적은 없잖아요. 근데 그런 지진이 났을 경우에 이건 한국의 예전에 지진 상황을 봤을 때 올 줄 몰랐다 정도로 넘어가겠죠 또. 근데 진짜 심각한 건 어떤 분들은 뭐 사고가 나길 바라는 건 할 수도 있겠지만 원전이 몰려있는 그 지역에서 계속 지진이 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후쿠시마 사고는 신께서 경고로 샘플로 보여준 거다.
한국은 교훈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7년 지났고 지금 탈원전 이슈도 사실 아젠다도 좀 멀어졌어요. 네. 공론화위원회 이후에 한국은 앞으로 뭐 60년 후에는 원전이 사라진다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는데 사실 위험성은 그냥 상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에 24개의 원전이 있는데요. 6개가 전남 영광에 있고 나머지 이제 18개가 경주 그리고 울진, 부산, 울산 여기에 있거든요. 근데 이 한반도 동남부가 우리나라에서 지진을 발생시킬 수 있는 활성단층대가 가장 많이 몰려 있는 곳이에요. 지을 땐 몰랐죠. 근데 지금 경주 지진이나 포항 지진 보는 것처럼 큰 지진들이 다 거기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자, 근데 일본이 후쿠시마 사고가 났다고 해서 지금 원자력 발전소를 안 돌리느냐? 뭐 그것도 아닐 거고. 현재 일본의 원자력 발전 상황은 어떻습니까? 보통 이제 언론을 통해 접하실 때 일본이 결국에는 사고 이후에 탈원전 정책을 피다가 어쩔 수 없는 현실 때문에 포기해서 지금은 원전을 가동한다 이 정도로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실제 구체적인 상황을 좀 보게 되면은 후쿠시마 사고가 났을 때 원전이 54개가 있었거든요, 일본에. 그 사고 이후에 지금까지 후쿠시마 원전 포함해서 12개를 폐쇄를 했어요. 그럼 돌릴 수 있는 원전이 42개가 남은 거죠. 그 중에서 실제 강화된 안전기준을 통과해서 지금 돌릴 수 있는 상황에 있는 건 42개 중에 5개밖에 없고요. 실제 돌아가는 건 3개밖에 없어요. 아하. 그리고 이런 40개가 넘는 원전들이 전혀 돌지 않은 원전 제로인 상태가 2년 이상 지속된 적도 있거든요. 그 지금은 매우 미미한 상태로 그러네요. 3개만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에너지 절약도 실천하고 에너지 효율도 높이고 재생가능 에너지가 일본에서 폭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시민들도 70% 이상이 탈원전 정책을 지지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베 정부로 비롯되는 보수 정권이 실제 원전과 우리나라처럼 카르텔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시민들의 요구에 반해서 원전을 다시 살리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재가동을 앞두고 있는 여러 원전들이 모두 다 소송에 걸려 있어요. 시민들이. 수십 개의 소송을 제기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예측을 해보면은 42개 중에서 한 10개 정도까지 최대 돌아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10개도 이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탈원전 정책을 피고 있진 않지만 이미 일본은 그 방향으로 들어섰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2016년에 일본에서 원전 비중이 2%, 네. 재생에너지 비중이 15%면 어쨌건 일본은 후쿠시마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에너지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뀐 건 맞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왜 우리나라는 그게 물론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이 어느 정도 지금 시작된 측면이 있는 거지만 네네. 사실상 바뀐 건 없잖아요. 그 장기적인 방향은 방향 바뀌었지. 설정만 했지만 이제 2030년까지 전력 생산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지금 한 2% 정도에서 이제 20% 늘리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상당히 많은 재생에너지를 이제 앞으로 계속 깔아 나가야 되는 거죠. 시민들이 재생에너지를 직접 체험해 보거나 그로 인해서 이익을 받아본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여전히 비싸다,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 땅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 상황은 이미 경제성도 너무 좋아졌고요. 기술적으로는 가능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우리가 지금 한반도라는 그리고 남한이라는 물리적인 한계 내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을 정도의 재생에너지 잠재성이 있거든요. 근데 방향은 잘 잡았으니까 이제 기업들도 좀 변해야 될 측면이 있고요. 그렇죠. 기업들한테 지금 공급하는 전기는 엄청 싼 부분이 있어가지고 또 왜 2년 전에 여름에 엄청 더웠을 때 그 논란도 좀 생각이 나고요.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나 대안들 중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이게 건물의 유리창 정도를 활용하는 기술도 좀 요즘 개발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연구 단계에서는 지금 이미 입증됐고요. 상용화 단계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게 실제로 우리나라 건물들이 다 붙어 있다 그러면 사실 원전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리고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고속도로에다가 깔았어요. 바닥에다가. 그다음에 다리 위에다 깔기도 하고 애플이나 구글 같은 경우는 새로 본사를 만들면서 그 본사를 100% 재생에너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미 지어놨고요. 그리고 100% 재생가능에너지로 가겠다고 선언한 글로벌 기업들이 이미 100개가 넘었어요. 이 시점에서 애플은 매장, 공장, 데이터 센터 다 합쳐서 96% 이상을 재생가능에너지로 지금 공급하고 있고요. 자기들의 공급업체한테도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 삼성이랑 LG가 그 애플에 납품을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삼성 같은 경우에는 BMW에 또 납품도 하는데 그 공급업체로서 재생가능에너지를 쓰도록 이제 강요받는 상황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 전환은 우리가 하고 말고 문제가 아니라 언제 하느냐의 문제인 거고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산업 경쟁력을 창출하는 측면에서도 이제는 더 급속도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서 문재인 정부의 해당 부처들이 이제 탈원전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받쳐주는 뭔가가 있을 걸로 보이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주요 언론 같은데 주요 아젠다로 등장하지 않으니까 우리들 입장에서 사실 좀 불안한 측면이 있겠지만 정부의 어떤 정책 방향도 탈원전하고 재생에너지 쪽에 뭔가 계속되는 계획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계속 생산해 내줘야 되는데 그게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하니 사회적 붐이 안 만들어지는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네, 작년 말에 이제 제8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라는 계획을 정부가 발표를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전력 비중을 석탄과 원전, 천연가스, 재생에너지 어떻게 바꿔나갈 건지에 대해서 발표도 했고요. 그리고 3020 플랜이라고 해서 이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 20% 높이는 계획도 발표를 하고 실제 산업부라든가 주무부처인 다른 부처들 포함해서 조금씩 변하고 있긴 한데 40년 동안 해왔던 관성이 있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변하기는 쉽지 않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싱그러 올거기 공론화 이후에 실제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 관련된 중요한 계획들이 발표가 됐는데 사회적으로 아무래도 좀 관심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불안한 거예요. 사회적 아젠다가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도 작년인가 그런 방송한 적이 있는데 주택에 태양광을 설치할 때 정부가 보조해주는 비용이 있고 자가주택이 아니어도 가능하더라 뭐 이런 이야기까지 방송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게 지속적으로 보도 채널이나 종편이나 지상파나 팟캐스트에서 계속 듣는 그게 된다면 확실히 태양광을 설치하는 가정들은 많아질 건데 이게 약간 유행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붐이 일어나면 너도 나도 설치하자. 실제로 그렇게 해가지고 전기 요금도 많이 절약할 수 있다 이렇게 이런 붐이 일어나면 그 기술 발전의 속도가 빨라질 거라는 거예요. 사회적 그렇죠. 관심을 받게 되면. 네. 근데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런 생각 한번 해봤었거든요. 이 녹음실이 산업용 전기가 아니에요. 쉽게 표현하면 일반용 전기겠죠. 가정용 전기로 쓰는데 예. 여름이나 겨울에 전기가 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근데 여기가 전기 부족해. 원래 창고 용도였기 때문에 전기를 많이 집어넣게 회선을 만든 게 아니에요. 근데 보강공사를 하려면 좀 목돈이 필요해요. 속으로 그런 생각해봐요. 여기 옥상에 태양광 패널을 쫙 깔아놓고 그걸로 방송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 태양광 기술이 어느 정도 근접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했을 때 또 중요한 게 배터리 기술이라서 배터리 기술도 그렇죠. 지금 상당히 많이 발전하고 있고 예를 들면 미국의 아이언맨의 실제 토니 스타크의 실존 모델이 테슬라 업체의 이제 앨런 머스크라는 사람이잖아요. 빌리언웨어인데 여기서 발표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은 주택 위에다 태양광 패널을 얹잖아요. 근데 주택 위에 지붕의 타일 자체를 태양광 패널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집을 짓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생산된 전력을 테슬라에서 만든 또 파워월이라는 가정용 저장 장치에다가 저장을 하고 그걸로 테슬라 자동차를 타고 이런 구조를 이미 발표하고 지금 상용화돼서 생산에 들어갔거든요. 세상은 정말 빨리 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배터리 기술이 사실은 태양광 기술의 반 정도라고 보는 측면이 있잖아요. 생산 많이 해서 많이 저장할 수 있는 기술인데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핸드폰 배터리도 뭐 지금 제가 쓰는 것도 배터리 내장형인데 배터리에 전기를 담는 기술이 그만큼 발전했다는 뜻일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예를 들면 한 일주일 뭐 10일 이렇게 쓸 수 있는 배터리도 개발이 돼 있는데 여러 가지 산업적 측면에서 그거를 발표 안 한다더라 이런 얘기까지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배터리 기술이 상당히 빠르게 진보하고 있는 건 맞아요. 예를 들면 얼마 전에 호주에서 제가 알기로는 트위터였는데 호주에서 이제 테슬라 사장인 앨런 머스크한테 트위터로 뭐 일정 기간을 정했어. 한 달인가 뭐 한 달 반 만에 호주에 당신이 얘기하는 에너지 정책 만들 수 있느냐라고 약간 장난식의 제안을 했는데 테슬라에서 오케이 한 다음에 곧바로 깔아버린 거죠. 근데 그게 이제 그 전력 생산이 유동적일 때 호주에서 상당히 기묘한 역할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테슬라가 또 호주에 이제 상당히 저장 장치를 또 많이 늘리고 있기도 하고요. 매달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제가 그 핸드폰 보조 배터리 있잖아요. 갖고 다니기가 이런 거. 네네. 작년에 제주도 갈 때 그걸 갖고 왔는데 그게 뭐냐면은 태양광으로 충전이 가능한 배터리예요. 나와 있습니다. 예. 근데 충전을 풀 충전하는데 거의 한 20시간 이렇게 걸린다고. 오래 걸리기도 하고 햇빛도 좋아야 되죠. 이제 그때 그런 걸 어떨 때 쓰냐면은 내가 무인도에 표류를 했는데 그렇죠. 핸드폰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그럼 이제 그걸로 충전해갖고 써야 되는 뭐 이런 측면이고. 오지에 여행 다니는 사진 작가라든가 탐험가들은 이미 실제 생활에서 많이 쓰고 있죠. 몽고에서도 유목민족들이 이동 다닐 때 전기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태양광 패널에서 축전해서 쓰기도 하고요. 자, 이야기 원점으로 더 돌아오면 왜 우리가 전기 자동차 이야기할 때 전기 자동차는 매연 발생을 안 시키지만 그 전기 자동차의 그 전기는 친환경으로 만들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거기 충전하는 그 전기, 현재 그 전기는 네. 화력 발전인지 원자력 발전인지 모르는 전기를 그냥 충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한전에서 주는 거를 받으니까 30%는 원자력, 한 40%는 화력이라고 봐야죠.
그런 기술도 나올 것 같아요. 태양광 에너지 기술이 발전하면 자동차를 밖에 세워놓는 것만으로 충전되는. 네. 예, 그런 방식이 돼야 이미 돼요. 연구가 진행 중이고요. 그 다음에 전기 자동차를 사람들이 생각을 하면 아니 이제 디젤차도 아예 디젤차를 이제 몇십 년 후에 금지하겠다는 나라들도 늘어나갔거든요. 근데 나중에 전기 자동차 타게 되면은 전력 수요가 증가할 텐데 과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장기적으로 보는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전기 자동차의 수요를 맞출 수 있을 것인가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전기 자동차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당연히 수요가 증가하겠죠. 전기 자동차가 많이 생기면. 동시에 전력 수요라는 게 1년 내내 하루 종일 똑같이 수요가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변동하잖아요. 근데 모든 차들이 한 번에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망에 전기 자동차가 꽂혀갖고 연결돼 있으면 전기 자동차에 축전해 놓은 전기를 딴 데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전국적으로 수백만 대 전기 자동차 생기면 이게 하나하나의 에너지 저장 장치로 역할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1년에 지금 전력 수요가 가장 높을 때가 여름이나 겨울이거든요. 그때 한 시점을 위해서 많은 전력 설비를 준비를 해놓고 있어야 돼요. 평소에는 안 쓰는 것들을. 근데 전기 자동차 생기면은 그렇게 많은 전력 설비를 준비해놓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수요를 감당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스마트 그리드라고 전력망 자체가 스마트 그리드로 바뀌고 전기 자동차 하나하나가 배터리 역할을 하게 되면은 지금보다 오히려 전력 수요가 적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좋은 측면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최근에 자동차 샀는데 전기와 석유, 기름으로 가는 반반씩 쓰는 그런 거더라고요. 하이브리드. 예. 네. 근데 그게 왜 차가 움직이는 만큼 동력이 발생해서 그것을 네. 다시 전기로 이렇게 모아두는 그런 맞습니다. 시스템까지. 네네. 야, 모르는 사이 기술은 엄청 발전하고 있는데 네. 결국에는 지금 제가 알고 있기에는 그런 저런 것들을 굉장히 많은 부분 중국이 주도하는 부분이 있더만요. 이명박근혜 기간 동안 상당히 더해시한 측면이 있어가지고 아마 노무현 대통령 때 태양광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정부적 지원도 컸었고 그런 게 지금까지 한 10년 정도 진행돼 왔다면 기술은 훨씬 더 발전했겠죠. 아쉽죠. 그 부분이 많이. 그 다음에 지금 조선산업 어렵잖아요. 조선산업이랑 풍력발전 사업이랑 여러 가지 기술들이라는 게 겹쳐요. 그래서 예전에 조선 3사에서 풍력발전에 투자를 하다가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그거부터 접었거든요. 근데 그때 전략적으로 국가에 투자를 했으면 지금쯤 경쟁력 있는 산업을 가질 수도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사람들이 원전 중국에서도 많이 짓잖아요. 지금 전 세계에서 새로 짓고 있는 원전이 제일 많은 곳은 중국이에요. 근데 중국에서 원전을 많이 짓고는 있지만 여전히 전력 생산을 차지하는 거는 한 3% 4%밖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서 한 해 깔고 있는 풍력 발전의 용량이 중국 역사에서 지금까지 깔은 원전 용량보다 많아요. 한 해 까는 게. 그 정도로 제 생각에는 태양광이라는 거 풍력도 중국이 엄청 치고 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우리가 뒤쳐져 있는 측면이 많습니다. 탈원전 2082년이라고 그러셨는데 그때 되면 제 딸이 90살이 넘어요. 아유, 우리가 살아생전에는 사실 좀 탈원전을 완전히 보는 건 좀 힘들겠다.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빠르면 2030, 40년대에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획일 뿐. 예를 들어서 뭐 획기적인 기술이 개발되거나 그러면 굳이 돌릴 필요 없으면 안 돌리면 되는데. 그렇죠. 이게 지금 일본의 아베나 한국의 기업들이나 정부나 이게 가리잖아요. 산업적 이익을 위해서 뭐 흔히 말해서 기술이 개발이 돼도 이쪽을 더 유지시켜줘야만 뭔가 균형이 맞는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결국 투자가 있어야지 기술 개발도 되는 건데 실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죠. 거대한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지금 에너지 전환의 속도를 늦추려고 하는 집단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 다시 이제 후쿠시마로 완전 가보면은 그 당시에 후쿠시마산 크게는 일본산 수산물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있었잖아요. 아까 제가 조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만 쪽은 아예 그걸 수입 금지한 적도 있었고 한국은 뭐 심지어 후쿠시마 쪽에서 나오는 무슨 폐자재 같은 거를 돈 받고 가져왔다 이런 보도도 우리가 본 적이 있었고요. 근데 지금 7년 지났거든요. 사실상 태평양 등에서 다 오염되어 있는 상태에 솔직히 아닌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다를 지속적으로 오염을 시키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바다가 갖고 있는 희석 능력이라는 것도 엄청나잖아요. 워낙 정말 막대한 양의 물이 순환이 되는 거니까요. 근데 우리나라가 시민들이 요구를 해서 후쿠시마 인근 8개현의 수산물을 수입 금지를 시켰거든요. 근데 일본이 이제 WTO에 위반된다고 저희한테 고소를 했죠. 그래서 얼마 전에 1심 판결이 났는데 졌어요. 왜냐면 박근혜 정부에서 그 조치를 취해놓고 실제 그의 후속 조치로 현지 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근거들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조치만 취해놓고 좀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패소한 측면이 있거든요. 정부에서 지금 다시 상소를 준비한다고 하니까 시민들의 안전의 입장에서 제대로 준비해서 우리가 사전 예방적인 측면에서 국민의 안전보다 건강보다 중요한 건 없잖아요. 자유무역의 가치보다 중요한 게 국민의 안전과 건강이니까 이 부분은 다시 판결을 뒤집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좀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 마인드는 그런 거 아니었어요. 뭐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고 직접 피해 입지 않는 거면 대충 해서 국민들 썩어나든 말든 뭐 상관없다 이런 관점이 좀 있다고 봐요. 그 어떤 뭔가를 바라보는 관점이 생명, 안전 이런 게 아니고 돈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증빙할 수 없는 거 지금도 아까 패소한 이유가 그런 거 아니에요? 준비가 안 돼 있으니 증빙 자료가 없으니 당연히 지는 거고.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증명한다는 게. 예. 어쨌든 그린피스나 이런 단체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일본도 갔다 오시고 네. 피폭 안 되셨을 것 같아요? 피폭은 되죠. 근데 저희가 내부 기준이 있어요. 아. 이제 저희가 그 현장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가잖아요. 하지만 직원들의 복지도 중요하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기준들이 있거든요. 상당히 엄격한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들어갔다 나오면은 매일매일 피폭되는 양을 체크를 하고 일정 기준이 넘으면 더 못 들어가는 거죠. 안전하게 관리를 하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뭐 심각할 정도의 피폭을 당한 적은 없고요. 짧은 기간 내에 갔다 오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는데 다만 거기에 돌아가서 3, 40년 살아야 되는 주민들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네. 제가 그런 질문 되게 많이 받아요. 일본 여행 가도 괜찮냐고. 그 걱정에 대한 우려도 이해하지만 한편으로는 일본에 예를 들어서 한 2박 3일, 뭐 3박 4일, 일주일 정도 여행을 간다. 그럼 그 짧은 기간에 이제 영향을 받는 거는 과학적으로 심각한 영향이 있을지에 대해서 얘기하기 쉽지 않거든요. 당연히 이제 시민 입장에서 우려가 할 수 있는 건데 뭐 동북부 지방이 아닌 지역을 짧게 여행 가는 거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보긴 쉽지 않고요. 다만 이제 그 현지에서 수십 년 동안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가장 문제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입장에서 남의 이야기 같지만 들리지만 사실은 굉장히 가깝게 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원전 밀집 지역이 지진 위험 지역이다. 여기까지 왔을 때는 국민들 자체가 완벽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 또 그걸 또 눈과 귀를 가리는 또 세력들이 있는 것이고요. 결국에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나면 책임질 사람들도 아니라는 것이 또 문제고 결국에는 우리가 이렇게라도 계속해서 알려서 국민들에게 최소한 경각심을 갖게 김무성 같은 윤상직 같은 발언이 나오면 어마어마한 비난이 쏟아지게 만들어야 최소한 있는 걸 없애지 못해도 또 정권이 바뀌거나 그러면 분명히 정부의 탈원전 정책 방향을 바꾸려고 하는 시도가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무서운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그린피스 정말 좋은 일 하시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애청자분들께 못하실 말씀 부탁드릴게요. 법을 바꾸거나 정부 정책이 바뀌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또 바뀌면은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는 거거든요. 심지어 법을 만들어 놔도. 그리고 법도 안 지키는 것도 저희가 잘 보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에너지 전환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내 삶에서 에너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실제 재생에너지 생산에도 참여를 하고 에너지 절약에도 참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바뀌면서 기업들이 바뀌게 만들어서 시장이 바뀌어버리면은 저는 돌릴 수 없다고 봐요. 근데 이제 시민들의 관심에서만 그치고 시장이 바뀌지 않고 하게 되면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는 거라서 좀 있으면 지방선거잖아요. 결국에는 에너지 전환 시스템이라는 게 지역 분산형의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워낙 중요한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관심 평소에 가지기 쉽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지방선거에서 우리 지역의 에너지 정책을 새로 나온 후보자들이 얼만큼 관심을 가지고 펼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좀 보면서 선거에도 반영을 시키고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목소리를 내는 방법만이 우리가 에너지 전환을 앞당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정권이 출범한 이후에 탈원전 관한 이슈는 지금 지나간 상태에서 눈앞에 있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탈원전의 이슈를 아주 집중적으로 낼 만한 후보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이거든요. 특정 정당을 제외하고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특히나 원전 많이 밀집한 지역에 후보로 나오시는 분들은 뭐 시장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집중적으로 탈원전 정책을 뒷받침하겠다. 이런 아젠다도 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좀 흥미로운 게 예전에 고리 1호기를 1차 수명 연장을 하고 2차 수명 연장을 하려고 했을 때 부산에서 진보 보수 막론하고 거기에 반대를 했거든요. 그 당시에 국회의원 18명 중에서 16명이 새누리당 쪽이었고 2명이 이제 민주당 쪽이었는데 그리고 시민단체들도 진보적인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보수적인 시민단체가 같이 싸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산이 그 당시에는 보수적인 정치의 중심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정치인들이 그 요구를 안 받을 수가 없었던 거죠. 지금 현재 부산시장도 그 자유한국당 쪽이실 텐데 이분도 시민들의 요구가 높다 보니까 부산시 차원에서의 재생에너지 정책을 이제 들고 나왔어요. 그런 것처럼 변화가 일어나는 게 보이니까 지금 뭐 북해 위기도 있고 경제 위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지방선거에서 뭐 에너지 전환 문제가 첫 번째로 다뤄지긴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지역에서 준비하는 후보들도 꽤 있고 그걸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시민 그룹도 만들어지고 있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조금의 변화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김무성은 뭐냐고요. 이런 시대착오적인 사람 같은 이라고. 정치적으로 또 접근하는 거죠. 예.
그린피스에서 지금 발표한 보고서 있잖아요. 이거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네, 저희 보고서가 이번에 후쿠시마를 돌아보며 7년간 지속되고 있는 재난이라는 보고서를 냈는데요. 이게 영어랑 일본어로 나온 거라 저희가 지금 번역 중이어서요. 번역이 끝나면은 저희 홈페이지에 보고서 전문을 올릴 거고요. 어제 후쿠시마 현지를 저희가 조사했을 때 이번에 360도 카메라로 찍었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을 조만간 유튜브에 올릴 거예요. 그러면 실제 그 후쿠시마 오염된 현장에 가서 직접 그 상황을 보는 것처럼 느끼게 VR을 통해서 볼 수도 있고 유튜브에서 요즘 360도 돌려서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직접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영상도 저희가 조만간 오픈을 할 예정이어서 저희 페이스북이라든가 그린피스 홈페이지에 2, 3주 내로 방문을 해주시면은 실제 후쿠시마가 어떤지 또 영상을 통해서 저희가 잘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정말 고생하시고요. 그런 노력들이 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그날까지 그린피스가 원전만 다루시는 건 아니지만 네. 예. 고생하셨고요. 앞으로도 쭉 고생 부탁드립니다. 염치 없지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어쩌나 하는 조바심 이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다 읽고 있죠 우리가. 이명박이 꼭 구속될 수밖에 없는 이유 그 이야기 좀 해볼게요. 일단 법조계 전체적으로는 박근혜보다 죄질이 너무 나쁘다 이거예요. 이게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죄질이 덜 나쁜 박근혜도 지금 구형까지 받으면서 징역 30년 이 상태인데 이명박을 구속시키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게 전반적인 거고 사실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설사 저쪽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MB가 구속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잖아요. 네. 그렇지만 우리가 못을 한번 박아봅시다. 첫 번째가 뇌물의 구조가 되게 복잡한 경우 있잖아요. 제3자 뇌물이든 뭐 해갖고 박근혜는 그런 경우가 많았어. 그러니까 최순실 앞세워가지고 돌려치기 뭐 이런 거. 근데 흔히 말해서 우리가 단순 뇌물 그러면 뇌물이 되게 작고 그렇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명확한 뇌물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단순 뇌물은 거기에 필연적으로 대가성이 따라옵니다. 대가성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지금도 뭐 홍준표나 김성태 이런 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박근혜 검찰 출석보다 노무현 대통령의 출석이 더 떠오르는 장면이었다고. 계속 지금 뇌물의 가치라고 막 이런 식으로 동가치적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결정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은 대가성이 발견된 게 단 한 건도 없어요.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입에 올리는 것 자체가 옳지 않죠. 완전히 다른 개념인데. 그러니까 김소남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공천 대가, 다음에 대보그룹 회장은 광급공사 수주 편의를 봐주는 대가, 이팔성은 우리금융 회장직을 얻는 대가. 확실해. 그 다수 소송비 대납한 것도 원포인트 사면, 예. 이건희의 사면 이렇게 포함된 거고요. 그리고 지금 검찰이 혐의를 가지고 조사하고 있는 내용은 아닌데 며칠 전에 참여연대에서 발표한 게 있죠. 양심 고발한 사람이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하고 이명박하고의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현대차가 다스에 어떤 특혜를 줬는지에 대해서 폭로한 게 있단 말이죠. 이제 그런 것까지 합쳐지면 당시 정몽구가 사면을 받았을 때와 다스의 전폭적인 물량을 밀어줬던 그 자체가 명백한 대가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때 이제 요번에 폭로했던 그 내용이 현대차 그룹의 자회사인 시트를 만드는 회사 연매출 5천억이 넘는 회사를 다스에 그냥 무상으로 넘기려고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정황까지 합쳐지면 정말 너무 직접적으로 뭔가 가격표가 있는 것 같아요. 공천은 얼마. 그래서 다스 공장도 예. 지어졌다 그 얘기가 거기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해서 그냥 대가성 없이 정치자금으로 줬다. 이거는 공소시효가 7년인데 이거를 이제 밀어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MB 쪽에서는. 근데 확실한 대가가 있잖아요. 국정원 특활비 맞춰도 대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소시효도 대통령 임기 중에는 정지된다고 하더라고요. 따져봐야죠, 끝까지.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게 사실은 단순 뇌물죄예요. 이게 용어 바꿔야 돼요. 확실한 뇌물죄. 이렇게 구조가 복잡하지 않아서 다툼의 여지가 없어. 대가가 드러나면 바로 뇌물인 거고 공직자들한테 가장 처벌이 강한 것 중에 하나가 뇌물죄거든요. 예.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명박은 첫 번째 반드시 구속된다. 이게 첫 번째고. 그러니까 수뢰액이 1억 이상이면 10년 이상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직접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대통령이기 때문에 중간에 끼어 있는 그 전달책 메신저가 있기는 하지만 결론적으로 그 뇌물은 직접 받은 게 김백준이 갔다가 대통령한테 줬다. 네, 김백준은 심부름을 했던 거지. 김요랑한테 줬다 이런 식이거든요. 거기에 김백준뿐만 아니라 이상주도 포함되어 있고요. 이상득도 전달자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전달자들이 나는
MB한테 줬다라고 말하는 직접 받은 거죠. 그러니까 삼자 뇌물죄 자체는 전혀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이고 확실하신 분이죠. 이분은 돈에 관한 집착은 확실하신 분이지. 그런데도 그렇게 돈을 다 받았는데도 뭐 김윤옥도 과시성 명품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다 보이는데도 돈이 없다 그러고 서울시장 때 월급도 안 받았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나온 걸 보면요. 박근혜가 오히려 얼마나 진짜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리 사진을 뒤져도 흔한 명품 하나가 안 나와요. 정말 검소하신 분이셨네. 그거는 최순실이 만들어준 거잖아요. 네. 어디 브랜드를 사서 준 게 아니라 맞춰주다 보니까. 사서 그대로 카피하고 예. 그 브랜드 옷은 백화점에 반품하고 이런 식으로. 또 새로운 소식이네요. 저한테는. 놀랍다. 어째 조합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 3월 21일까지면은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적인 시간이 이제는 아예 없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예. 국회 뭐 잘 아시겠지만 뭐는 협상하려고 하면 시간 잡아야 되고 할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실제로 저는 개헌에 대해서 발의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바보들 아닌 이상 지금까지 준비되어 있는 안들은 여기저기 정말로 많아요. 이런 것들이 합쳐지는 과정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 문제는 안 하겠다는 사람을 억지로 끌어다가 협상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선 공약으로 뭔가를 걸었고 아까 말한 5월 달에 정우택 당시 원내대표의 말 같은 것들이 제대로 이행이 되려고 하면은 뭔가 당장 협상해 보자라는 그런 태도를 갖고 임해야 되는데 그런 관점들 없이 계속해서 억으로 그래서 시간만 끌고 나서 데드라인만 지나고 나면 이제 개헌 못해. 사실 이런 의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진심으로 화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개헌을 못하게 됐을 때 이게 원론적으로는 여당 책임이거든요. 야당이 아무리 깽판을 부렸어도 결국에는 현실적 결과에 대해서는 여당이 모든 책임을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못하게 되면 또 비난하고 예, 나서. 그러면은 그때 그 사람들이 비난하는데 비난은 맨날 그 하는 거니까 그렇다 쳐요. 그런데 이번에 이 개헌 문제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구상하고 있는 것처럼 때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하지 않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대통령 선거와 지자체 선거를 동시에 치르고 중간 평가로 총선을 치르고 하는 그런 타임라인을 정확하게 정말 이쁘게 합리적으로 딱 맞출 수 있는 시기가 있는데 이 시기를 놓치면 그 다음 대통령이 만약에 개헌을 다시 추진한다고 쳐요? 그러면 그 타임라인을 못 맞춰요. 임기 문제 때문에. 그러면 그 다음 대통령이 1년이 아니라 뭐 1년, 2년을 양보해야 되는 임기를 포기해야 되는 그런 사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권에 대한 갑으로서 예. 사실 이게 촛불 AS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촛불로 혁명을 일으켜서 잘못된 대통령 파면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잖아요.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어요. 워딩 자체가 이래요. 1년이 넘도록 개헌을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진척이 없습니다. 오히려 약속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개헌 준비마저도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국민들한테 이 답답한 심정을 알아주세요, 도와주세요. 예. 이게 이제 촛불 AS가 돼야 되는 거지. 네. 이거는 어마어마한 비난이 쏟아질 부분이에요. 정치권이 촛불 혁명 이후에도 자기들이 한 약속은 전혀 안 지켜. 그게 당연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선거 때 자유한국당이 정말로 좋은 정당이 되고 국민들의 지지를 얻으려면 우리가 개헌과 지방선거를 같이 한다고 하면 솔직히 좀 불리할 수도 있는 측면이 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승적으로 우리의 공약이니까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면 그 부끄러워서 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마음을 풀리는 그런 자세들이 보여야 되거든요. 이명박이 검찰에 출석하면 정치보복이라고 하고 그 어떤 것도 자기들이 한 말 자체를 지키려고 안 하는 상황. 이런 상황들에 우리 국민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미투네 뭐 이명박 출석인의 남북관계내 그런 비기 수석에 가려진 부분이 아니라 그러면 이거 100만 촛불 나와가지고 국회 앞에서 시위해야 되는 그런 문제예요 이게. 예. 저희 언제든지 나갈 수 있습니다. 사실 뭐 현직 대통령도 파면시킬 정도의 국민의 힘이었는데 개헌 하나 못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걔네들 그렇잖아. 정말 열받게 뭐 옛날에 생각나는 게 세월호에 국민 세금 쓰는 게 아깝다고 한 놈들이 예. 또 다른 상황이 벌어지면은 세월호에 쓴 돈이 얼만데 그것도 거짓말이었지만 얼만데 개헌하는데 따로 선거하는 게 그 비용이 그렇게 아깝냐? 이런 식이잖아. 자유한국당은 딱 하나가 무서운 거죠. 투표율이 높아질까 봐. 근데 돈이 아까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돈이 아까워서 이러는 게 아니라 평상시 때는 그 돈이 아깝다고 말했던 자들이 이제는 그런 돈이 아깝냐고 얘기하는 어떤 사안마다 들이대는 잣대가 너무 다른 거예요. 이중적인 거죠. 알겠습니다. 개헌 이번 지방선거 때 꼭 실현될 수 있도록 합시다. 3월 11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새가 날아든다에서도 굉장히 많이 다룬 이슈이기 때문에
3월 11일이 어떤 날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정치 시사적인 이슈에서 어쩌면 어마어마하게 중요할 수도 있는 바로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후쿠시마에서 원전이 폭발했던 바로 그런 날이죠. 7주년 됐고요. 방송 나가는 건 뭐 그보다 더 뒤겠지만 어쨌건 그 후쿠시마 원전 7주년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겸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먼저 조사한 뒤 이어 뇌물수수 의혹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사 도중 검찰이 몇 가지 구체적 증거를 꺼내들자 이 전 대통령은 다소 당황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를 보며 검찰이 그동안 준비를 많이 했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 측이 예상치 못했던 증거를 마지막까지 숨겨뒀다 꺼내들면서 이 전 대통령이 혐의를 인정하도록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전 대통령은 또 기침병을 지병으로 앓고 있어 아침에 약을 많이 먹고 나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 조사 도중 기침을 여러 차례 하고 있고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측에 양해를 구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이 비교적 고령이지만 최근까지 테니스와 골프 등 운동을 자주 하고 있어 전반적인 건강 상태는 나쁘지 않은 편이라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오늘로 모든 조사를 끝내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혔다면서도 자정이 넘어가면 이 전 대통령의 의사를 다시 한번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대통령님이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문조서에는 피의자로 기재됩니다. 이 전 대통령과 수사진은 검사님이라 부르며 서로에 대한 예의를 갖추고 있지만 실제 조사는 팽팽한 긴장 속에 진행됩니다. 먼저 오전 9시 50분부터 6시간가량 진행된 다스 실소유 의혹과 차명재산 의혹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비자금 조성과 횡령, BBK 투자금 반환 과정에서 공무원 개입에 대해 본인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며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던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만큼 모든 책임을 실무자에게 떠넘기고 있는 겁니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핵심 관련자들의 진술을 제시해도 이 전 대통령의 입장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범죄 혐의를 부인하는 건 당연한 결과라며 이 전 대통령의 부인이 향후 혐의 입증에 크게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 삼성의 다스 수입료 대납이 반드시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를 전제로 한 것은 아니라며 이 전 대통령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수입료 대납에 뇌물 혐의를 적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 전 대통령 측이 뇌물죄 등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확정된 뒤에 따질 문제라고 일축했습니다.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회장이 이 전 대통령 측에 전달한 것으로 검찰이 의심하는 돈은 모두 22억 5천만 원입니다. 검찰은 앞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회장이 이상득 전 의원에게 8억 원, 이 전 대통령의 사위인 이상주 변호사에게 14억 5천만 원을 전달했다고 기록한 메모를 확보했습니다. 이상주 변호사는 당초 검찰 조사에서 8억 원을 이 전 회장에게 받아 이상득 전 의원에게 전달한 사실만 인정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돼 있는 14억 5천만 원은 모르는 돈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1일 검찰에 다시 소환된 이 변호사는 나머지 14억 5천만 원의 상당액을 이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말을 바꾼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위가 자백을 한 만큼 검찰은 이 전 대통령도 이 사실을 알고 있거나 실제 돈을 전해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14억 5천만 원 가운데 3억 원이 전달된 시기는 이 전 대통령 재임 기간인데다가 이 전 회장이 돈을 건넨 직후 우리금융지주 회장 연임에 성공해 뇌물죄의 대가성 입증이 가능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여러 가지 뇌물 혐의 가운데 수사의 향방을 결정할 핵심 혐의로 판단하고 이 전 대통령을 상대로 강도 높은 추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지금 이명박 씨가 조사 중인데 혹시나 이명박이 구속되지 않으면 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닥쳐가지고 3월달 중순 넘어가면 이거 봐야기 힘든 상태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시간을 그렇게 줬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개헌특위가 작년 말까지였거든요. 이거를 또 연장시킨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김성태가 올해 말까지로 1년을 더 연장시킨 거를 두고 올해 개헌 6월 달에는 못하겠네라고 할 정도로 궁여지책으로 개헌특위를 연장시켰던 거거든요. 개헌특위는 1년 동안 끌어오면서 사실상 아무것도 안 한 상태로 국회에 다니는 안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국회를 무시하는 만에는 개소리라고 있으니까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럼 니들 1년 넘게 뭐 했냐?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말하진 않았지만. 예, 이제 명시적으로 그 개헌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논의된 게 1년 넘는 시간이지만 각 당에서 특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개헌 이야기를 한 게 박근혜 정권 때부터도 계속 개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자기들이. 개헌을 언제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자기들 입으로 직접 했었는데 지금 와서 이게 3월 20일까지 무슨 뭐 자유한국당에서 개헌안을 내놓겠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법적으로 마지노선이 3월 21일까지잖아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3월 21일까지 어떻게 국회에서 본회의에 상정을 할지 말지까지 결론을 내야 되는데 3월 20일까지 개헌안을 내놓겠다니 그거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문 대통령 취임하고 며칠 안 됐을 때 작년 5월 달에 예. 정우택 당시 원내대표가 한 말 있어요. 대통령이 취임 열흘 만에 직접 개헌 추진 의사를 밝혔으므로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여야가 내년 지방선거 국민투표를 목표로 개헌 논의 마무리 작업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국회는 누가 개헌하느냐가 중요하지는 않지만 국회가 단일한 안도 만들지 못하고 지금 지방선거가 코앞에 와 있는 이 상태에서 의도가 보이잖아요. 빤히. 네. 이 지방선거 때 개헌 투표 못하게 하겠다는 의도가 빤히 보이는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비판이 온당하지 않죠. 최소한 이 시점 되면은 자기들이 할 말 있으면은 국회가 단일한 안을 만들어서 이게 국민들한테 알려지는 그 작업이 일어날 시점에 아직 안도 못 만들고 있으니 당연한 거죠. 그거는 대통령의 공약이고 국회를 무시하는 것도 아닌 게 법에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더 큰 구상, 그러니까 이번 개헌을 통해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일정을 맞춰가지고 행정부가 대통령과 같이 교체되도록 그리고 2년 후에 총선을 통해서 중간평가를 하는 이런 굉장히 합리적인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거대한 시스템을 한국에 정착될 수 있도록 이번 6.13 지방선거 때 꼭 개헌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아 역시 뭔가 다르구나 하는 생각과 동시에 그 정도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이게 선거 제도 자체 있잖아요. 비례대표를 어떻게 뽑을 건지 뭐 결선 투표제를 할 건지 뭐 대통령을 중임제로 할 건지 연임제로 할 건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이 시간 타임라인이라고 하죠. 이게 4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중간에 총선이 포함되는 이렇게 굉장히 뭔가 합리적이고 우리의 민의가 실제로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까지 구상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정말 마음이 급해지더라고요. 저도. 근데 문 대통령 마음도 급하실 것 예. 같아요, 지금. 그래서 저는 이렇게 때때로 좀 버럭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도 굉장히 많이 참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지금 뭐 이게 개헌 문제가 이게 중요하지만 개헌 문제만큼 중요한 게 또 이제 남북 관계도 있고 전체적인 동북아시아 전체 외교 문제가 있어가지고 내부 문제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하기에는 좀 전체적으로 좀 조심스러운 측면은 분명히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헌 문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정말 답답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헌특위가 국민들이 관심을 받을 만한 부분을 언론에다가 이제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네. 뭐 대표적으로 대통령 4년 뭐 연임제, 예. 수도를 헌법에 명문화하겠다 이런 부분도 있고 어제 나온 이야기는 이제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같이 하자 해년마다 어차피 대통령 임기가 4년으로 주는 거잖아요. 예.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되면서 언론상에 이슈가 돼야 돼요. 그래서 국민적 여론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개헌특위나 문재인 대통령 쪽에서는 이걸 이슈화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막 격렬한 반응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게 국민 여론으로 국회 니들 뭐하냐. 빨리 니들이 만든 안을 하나 만들어 와봐. 그래서 대통령이 발의하려고 하는 그 내용과 또 중첩되는 부분이 있고 그걸 다시 약간 직접 받았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 이제 언론의 표현은 그런 거예요. 어떤 가치 판단 없이 여기저기 돈 되는 건 다 받았다는 거지. 야수님?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그렇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특히 이거를 문어발식 뇌물이라고 지금 언론에서 표현하는데
이게 문어발식은 너무 좀 과장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체계적으로 받은 거죠. 해외 자원과 관련된 건 이상득, 해외에서 돈이 들어오는 건 이상주, 국내 다스 관리는 이시형, 이런 식으로 가족 중심으로 굉장히 체계적으로 이 뇌물 접수 체계를 관리했던 거죠. 그래서 문어발식이라는 건 뭔가 좀 너무 체계가 없어 보이잖아요. 그냥 닥치는 대로 다 받았다고 느껴지는데 문어발식 뇌물이 아니라 체계적 뇌물이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직자 중에 최고의 공직자인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가 어떤 윤리의식도 없었던 거예요. 공무원으로서.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어떤 뇌물에 대해서 누군가가 주려고 하는 정황이 있었는데 요거를 받지 않겠소라는 무슨 파파함에 이런 게 나오는 사람이 아니야. 할 때마다 모든 돈을 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최민희 의원과 했던 방송에서 했던 표현이 그거예요. 돈 중독이에요. 네. 돈은 무조건 좋은 거예요. 그 돈 중독으로 인해서 내가 공직자로서 받지 말아야겠다는 일말의 어떤 생각도 없었던 거예요. 탈만 안 나겠다 싶으면 다 받은 거예요. 그리고 찌라시의 도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MB가 잔액이 쪼개지는 거를 절대 용납을 안 했대요. 예를 들어서 정산을 해서 딱 100억이 딱 찼잖아요. 그러면 그 100억에서 1원이라도 깨지는 걸 절대 용납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수를 써서라도 그 100억을 추가로 운영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동원했지 그 100억을 깨트려 가지고 어떤 투자를 한다거나 다른 사업을 벌인다거나 그런 게 없었대요. 그래서 가족들한테도 굉장히 짜게 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파파미가 없다는 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김희중이든 김백준이든 누구든 간에 내가 어려울 때 대통령이 오셔서 어렵지 스시기하고 무슨 봉투를 넣고 갔다거나 이런 게 없어요. 이 사람은. 돈이 그렇게 아까웠던 모양이고 전 방송에서 설렁탕 이야기도 했지만 그 유명한 일화가 그게 단적이 내잖아요. 계곡이. 예. 계곡이 자기 수행하는 사람들한테 나눠 먹을 만한 그 정도의 마음의 여유도 없는 사람. 그렇다 보니 사람이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이명박은 배고픕니다. 그런 문구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죠. 왠지 연지현 곰탕에서 후원을 좀 했으면 좋겠네요. 제가 그 여러분들 방송 끝나거나 방송하기 전에 밥 사드린 이유랑 좀 똑같은 거예요. 돈이 많아 사드리는 게 아니고요. 네. 먹는 것부터가 그게 안 되는 사람이 무슨 뭐가 되겠어요. 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저러한 이유로 이명박의 죄질은 무지하게 나쁘며 오늘 지금 조사를 받는 과정 속에서 구속은 확실히 결정된다고 봐요. 지금 오전 오후에 보도로 나오는 것들을 종합했을 때 아니라고 계속 우기어대는 부분. 그러면 이제 구속영장을 치지 않고 그때그때마다 불러다가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구속의 여지가 더 높아진 거죠, 사실은. 예. 이제 측근들 한 명씩 데려다가 김백준의 재판 일정도 있고 여러 가지 하다 보면 대질신문 해야 되고 아니라고 거짓말하고 있고 밖에 풀어놓으면 어떻게든지 증거인멸을 할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이명박의 구속. 근데 이건 마치 그 월드컵 축구 경기 보는 거 같지 않겠어요? 새벽에 잠 못 자고 기다리고 있다가 와 하고 이러는 거. 근데 이명박 입장에서는 아니라는 말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죠. 준비된 질문지가 120페이지라는데 그 120페이지에 있는 수백 개의 질문 중에 단 하나만이라도 예라고 하는 순간 나머지가 다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명박은 그 질문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 상대 검사가 질문 내용이 끝나면 무조건 아니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이명박 입장이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훈아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것처럼 인정하면 감옥 가는 거고 부정하면 구속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버럭하셨습니다. 버럭치고는 너무 점잖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뭐 박근혜처럼 뭐 책상을 내리치고 이렇게는 안 하죠. 예. 이제 개헌특위가 저번에 하승수 부위원장 나오셨는데 예. 개헌특위가 열심히 해가지고요. 국민수기제처럼 많은 토론 끝에 책 한 권을 만들었어요. 그게 사실은 정부 안이에요. 예. 그 정부 안을 이제 보고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고생했다고. 그 자리에서 이제 야당들이 계속 비판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뭐 국회를 뭘로 보고부터 시작했고 여러 가지 워딩들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생각해보니 열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 대선 때 대선 후보 시절부터 모든 정당 후보들이 다 같이 공히 이야기한 거잖아요. 개헌하기.